네, 방금 소개받은 이병남입니다. 조금 늦은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그리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왜 개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추진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에 그 데이터 3법, 그때는 이제 그 개정이 잘 안 돼서 개망신법이라고 했던 데이터 관련된 세 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8월 5일 데이터 3법이 개정된 3법이 시행이 됐고, 그때 이제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방통위에 있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들이 신생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원으로 저희가 이관이 되었고요. 금융위원회의 일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개인정보보호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가명 정보의 개념이 도입되고, 또 가명 정보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정보 환경에서의 상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그런 법적 권리들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차기 입법 과제로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개정됐지만 현행 법 체계도 여전히 데이터 시대로의 시대의 전환에 대응한 그런 현실적인 괴리가 존재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 개정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각계 정부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 12월에는 저희 정부안을 확정을 해서 작년 12월 30일부터 금년 1월 18일까지 관계부처 의견 조율을 했고, 또 4차 위원회 해커톤에서 동의제도와 개인정보 이동권에 관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합의에 이른 바 있습니다. 그 합의를 저희 2차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정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그다음에 산업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필수 절차인 공청회를 금년 2월 8일 날 개최하였고,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 그리고 법제처 법안 심사를 거쳐서 차관회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현재 국회에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월 23일 날 법안소위에서 아마 저희 법이 여야 간 의원들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특징은 개인정보 이동권, 즉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다운로드 받거나 제3의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 본인의 개인정보가 본인에 의해서 생산되지만 본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실은 정보 주체는 열의에 있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에게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 제3의 사업자에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 사례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A는 B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축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C사의 새로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었으나 현재는 여러 가지로 또다시 내가 멤버십에 가입하고 또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죠. 그래서 또 내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잘 모릅니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도입되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쉽게 이동시켜서 새로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로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 이번 개정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는 신용정보법에 금융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가 이루어져서 금융 부분에서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에 대한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한 건데요. 먼저 해외 개인정보 보호법의 선진 법제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GDPR입니다. GDPR과 우리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단히 흡사합니다. 저희가 GDPR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파인 튜닝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정보법에는 본인 신용정보에 대한 전송 요구권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있는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과 동일한 그런 어떤 법적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담았습니다. 신정법과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용정보법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위원회가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라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원하고 또 마이데이터 사업을 겸하는 약간 공익성이 훨씬 더 강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신정법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가와 지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허가는 법적 요건을 갖추면 어떤 행정기관에서 그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허가고, 지정은 강학상 특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두 다 그런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행정기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해서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개인정보 관리 전문기관이 지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뭐 적어도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판단하면, 중앙행정기관이 판단하면 그 요건을 갖추더라도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의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격한 사전 동의제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동의와 만능주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특정사를 제가 광고를 할 목적은 없는데요. 우리 카카오톡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 카카오톡 거의 다 사용하죠. 근데 내가 카카오톡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앞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는데 내가 동의와 관련된 것들을 다 읽고 내가 관심 없어, 나 카카오톡 가입 안 할래요라고 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형식적으로 아마 읽어보지도 않고 체크박스에 그냥 동의를 하고 아마 카카오톡 가입을 해서 카카오톡 서비스를 받을 겁니다. 즉 동의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동의를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요건이 조성이 돼야 동의제도가 의미가 있는 건데, 안드로이드 폰 사면 구글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100만 원이 넘는 안드로이드 폰을 쓸 수 없는데 무슨 동의제도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적 동의 만능주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자 우리 법에 특례에 있는데 그 훨씬 더 개인정보 처리자보다 법적 요건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동의의 강제 관행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마찬가지인데 그 개인정보 보호와 처리에 관한 그런 법적 고지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제 담겨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 처리 방침 혹시 뭐 여기 읽어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뭐 구글이나 뭐 카카오나 이런 거 가입하실 때 대부분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특히 해외 대형 플랫폼 기업들 보면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읽어보면 한글은 한글인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구글 번역기로 그냥 돌려놓은 수준이죠. 번역을 하는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법적 그런 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한 법적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지에 대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격한 사전 동의에 의한 것들은 개선하고 그렇게 불합리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이번에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도입했는데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자동화된 결정이 뭔지 또 사실은 개념 정의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된 결정이 광범위하게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한 달 전인가에 그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서 저의 신용 등급을 자동으로 평가해서 무슨 고객님은 요번에 평가한 결과 신용 등급이 상향돼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데 그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냥 한 예를 들은 건데요. 지금 광범위하게 이제 그 어떤 자동화된 결정으로 그 본인에 대한 그러니까 정보 주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서 요새 그 온라인 그 면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 어떤 자동화된 결정, AI에 의한 그 면접에 대한 폐해성 그리고 거기에 저도 언론에 들었는데 거기에 그 면접 보는데 테트리스 게임 하는 것을 평가했다고 그래요. 과연 이제 테트리스에 얼마만큼 이제 순발력 있게 대응하냐가 그 기업에서 자기가 필요한 인력의 요건이라고 판단한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그렇게 그 광범위하게 이제 어떤 자동화된 결정으로 그 어떤 정보 주체에 크게 법적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권을 이번 법에 저희 담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 어떤 그 법적 지위에 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 즉 인간이 개입해달라는 인적 개입 요구권과 왜 내가 그렇게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권 그리고 아니야 나는 다시 한번 평가해줘라고 할 수 있는 이의 제기권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국내외 입법례를 제가 좀 비교를 했는데요. 그 유럽의 GDPR과 지금 우리 법 개정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차이가 있다면 GDPR은 프로파일링에 대한 그 원칙적인 금지를 하고 제한적으로 이제 그 어떤 프로파일링에 대한 거부권을 이제 보장한다면 우리 법 개정안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화된 결정의 모든 것에 대한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 주체의 그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거부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저희 도입했습니다. 이미 신용정보법은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이 도입됐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장 큰 차이는 신정법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법은 거부권이 보장됨으로써 좀 더 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 이원화된 규제를 저희들이 일원화했는데요. 지난 데이터 3법 개정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즉 온라인 사업자를 규율하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 특례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반영이 됐습니다. 즉 물리적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재도 내가 일반 오프라인 사업자냐 온라인 사업자냐에 따라서 내가 온라인 사업자면 개인정보보호법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일반 사업자면 일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오프라인 사업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또 온라인만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거의 99% 이상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을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를 따로 규율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개인정보 관련된 어떤 그 뭐 혹시 내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데 내가 그럼 제재를 받을 때 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제재를 받는 건지 내가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제재를 받는 건지 굉장히 모호하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범자 입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그 혼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그 사항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있는 특례 규정을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동일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하는 것으로 이번에 법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과 중복되는 특례 규정은 저희들이 일반 규정으로 통합을 했고 또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 간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들은 단일화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만 제공되던 특례 규정을 이것은 정보 주체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확대해야 되겠다는 조항들은 저희들이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금 더 표에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요. 저희들이 그 특례 규정을 정비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수범자들에 대한 동일행위,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면서 크게 저희 방향성을 두 개를 잡았습니다. 먼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강하게 보호한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즉 온라인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를 한다는 것이 저희 특례 정비의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들을 저희들이 개정 방향 좌측이 현재 특례고 오른쪽이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인데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만 따로 적용되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조항은 저희 법 15조에 있는 일반 개인정보 처리자 동의 조항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례와 일반 규정에 있었던 동일한 내용의 뭐 동의라든가 그리고 뭐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 금지라든가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있던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통합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리한 규제 즉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1년 동안 가입자가 그 본인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으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아니면 분리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항 같은 경우는 그 면세 사업자들이 국민들이 공항을 활용 안 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면세점 사업자들은 1년이 돌아오는 모든 고객에 대한 정보들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분리보관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굉장히 불편하고 엄청나게 많은 그 인력과 예산을 그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분리보관할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면세점에서 굉장히 물건을 많이 구입해서 포인트가 쌓여 있었어요. 거기 한 3만 원, 뭐 5만 원 쌓여 있었는데 다음에 이제 그 해외 갈 때 뭐라도 살려고 모아놨는데 1년간 공항을 못 갔습니다. 내가 그 뭐 알뜰히 모아둔 포인트가 다 없어진 거죠. 그 서비스 우리 정보주체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효기간제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을 이번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우리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정형 CCTV라고 할 수 있는 고정형 영상정보기기 CCTV에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고정형이 아니라 일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 적용을 받는 거죠. 따라서 내가 사업상 목적으로 드론을 촬영하게 되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았어야 돼요. 사실은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도 없고 또 사업자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그냥 법적 공백 상태에서 그냥 드론 사업자가 드론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도 보호도 못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관련된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본인이 어떤 로드맵을 갖고 사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불합리한 그런 어떤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되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이동형 영상 정보 처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인정보 국외 이전 방식을 다양화했는데요. 현재는 인터넷에서 해외에 있는 물품을 직구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인터넷 몰 운영자에게 본인이 먼저 개인정보를 또 제공했다가 물품을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또 배송에 관계된 또 상품 구매에 대한 그 정보를 해외 사업자에게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동의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낮은 중국이나 이런 나라에도 내 개인정보가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개인정보가 역에 이전하는 것이 동의에만 의존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국외 이전 요건을 조금 더 다양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가 판단해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어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역에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또 해외 사업자들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요건을 다양화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경 없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확대로 통상 이슈로 계속해서 개인정보의 역에 이전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진국들로부터 지금 동의만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 우리 법령을 정비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계속 통상 이슈로 작용해 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경제장관회의 그리고 또 규제 개혁에 인해서 개인정보의 역에 이전해 가는 것도 개선이 이미 국가 과제로 프라이어티로 있었습니다. 그 프라이어티를 저희들이 개정안에 담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형벌 중심의 제재를 경제 중심의 제재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가 있게 되면 개인정보 취급자 중심의 형벌 중심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 제재 수준이 낮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에 대한 67억 과징금을 물었지만 페이스북이 법적 이의 제기하면서 67억은 그냥 정해진 날짜에 딱딱 넣었어요. 페이스북 우리 67억은 일반인이 굉장히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조 이상 돈을 버는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그렇죠. 67억은 그냥 본인들이 부담 없는 돈이죠. 그냥 바로 납부하고, 그러면 납부만 하는 것으로 그치고 또 개인정보 침해가 안 되게 그런 어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경제적 지금의 관련 매출액 3%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복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개인정보 법 위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글로벌 매출액 3%로 과징금을 상향해서 상향선을 높인 겁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다 과징금 3%를 저희들이 부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반 행위와 그다음에 과징금 사이에 저희들이 비례성과 또 이런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징금 매출액 3%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도 있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이제 걱정하고 있는 그런 현상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가 담당 과정으로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에는 과징금에 대한 상한 규정만 저희들이 높인 것이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과징금 부과는 시행령에 담습니다. 시행령에는 현재 산업계의 그런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산업계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저희 연구반을 운영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것처럼 삼성전자가 200조인데 과징금 삼성전자 임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돼서 3조니 6조의 과징금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요. 그런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기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 상한선 높인 것은 절대
지금과 같이 안정적으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절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시고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어떤 저희 정부에 의해서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릴 거고 자율규제단체 협의회도 저희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기업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원칙을 지키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으로 가는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송을 해봐야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10만 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 조정 제도가 정부 주체 입장에서 마지막 권리 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 요청할 때는 지금은 공공기관만 의무 대상자인데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로 저희 확대를 했고 또 저희 분쟁 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을 부여해서 좀 더 분쟁 조정 제도를 실질화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전한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일부 미비한 법적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했고 그리고 개인정보 취배 조사나 제재 기능에 대한 우리 개인정보 기능을 강화해서 조금 더 개인정보위원회가 국민들의 개인정보 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네, 저희가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국회 계류 중인데요. 연말까지 법안이 국회 통과해서 6개월 후인 2022년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개인정보법으로 우리 국민과 만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